그러면 하여튼 제2플라자 합의 뭐 얘기도 나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통화 가치를 절상을 하라고 이렇게 뭐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마지막 1년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제 정책을 너무 많이 봐서 역대 최악의 경제 정책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72조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정부는 굉장히 좋은 경제 여건을 물려받은 호조권에 출발을 할 수 있다. 한 말에는 한 1,300원 정도 깰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환율 전쟁은 펼칠 것이다 이런 전망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것이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네. 실패할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1985년에 비해 미국의 리더십이 형편없이 약하다. 1985년에 일본이나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을 모아놓고 네.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소련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적, 그 거대한 적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시장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거대한 존재를 생각해 볼 때 이 네. 거대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좀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때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때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984년 국제 유가의 대폭락이 벌어졌죠. 그랬었죠.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배럴에 대해서 국제 유가가 40달러 선에서 10달러 선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조 원이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대폭락하면서 그때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정책 금리 20% 있던 걸 10%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달러의 약세를 그렇죠. 유도할 명분과 배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인가?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내년 4월까지 임기신데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극악에 처해 있고, 두 번째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1분기는 관세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아틀란타 연운의 GDP 나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GDP 추정치에 따르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4% 나올 것 같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좋은 여건인데다가 인플레 네. 압력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며 7월부터는 그냥 전부 아무도 안 봐주고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겠죠. 딴 나라들이라도 그러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되는데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 유럽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한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상황인가? 그러니까요. 미국만 독주 중이니까 네. 사실 미국 경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 6개월에 걸친 리더십의 실종 사태들을 겪으면서 네. 내수 경기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2.5%인 현재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네. 그러면 미국 금리는 높은 수준 4.5를 유지하고 한국 금리는 더 2.5가 낮아질 아닌 저는 1.5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 정도까지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금리에는 결국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반영되어 있는 건데 네. 펀더멘탈상 미국이 더 투자 대상으로서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어찌 환율을 정부 마음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네. 거지. 그 옛날 85년 같이 화장상품도 제약돼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통합도 또는 그 자본시장에서 특히 큰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 헤지펀드와 글로벌 연기금들의 힘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적에 네. 정부의 어떤 주도가 가능하던 시절에 완전 옛날 그 전래 속담 같은 이야기를 현재 그렇군요.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그 말이 이 사람 얼마나 무식한가, 얼마나 공부가 없는가. 그러면 하여튼 제2의 플라자 합의 뭐 얘기도 나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에 대해서 환율을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절상을 하라고 그렇게 뭐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방법은 그럼 그렇게 미국이 요구를 한다면 상대국들이 통화 가치를 절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금리를 움직이는 금리 것밖에 없는 건가요? 인상을 하거나 네. 그 나라 경제가 갑자기 경쟁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 누가 어떤 정부가 자기 나라 경제 좋아지는 걸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환율을 가지고 압박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들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약세로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근데 있는 거죠. 2019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했지만 네. 위엔나는 오히려 약세였잖아요. 네, 네.
그만큼 네.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 네. 중국이 미국 말을 들을 가능성이 그렇죠. 없죠. 특히 이번 미중 관세 협상에서 보듯이 그렇죠. 미국이 장이야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중국이 멍군 불렀는데 더 세게 하니까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핫코어라고 지금 불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는 늘 치킨이다. 늘 싸움에 지고 도망가는 자다. 네. 라는 그런 밈이 나올 정도로 망신을 당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중국한테 야, 이 달러에 대해서 지금 7.3, 7.4가 뭐야 이거 6.0으로 내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뭐래? 그럼 너네 재정 적자 0으로 만들면 내가 생각해 볼게. 이러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는 처지에 있는데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는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도 있고 미국이랑 척지면 이 나라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 정책을 펼치면 미국 달러가 더 강세로 가겠죠. 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환율 조작국 한국, 대만,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원화, 대만, 달러, 일본엔 모두 약세로 가지 않을까요? 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환율 조작국 그렇죠. 지정당해서 혼나는데 네. 그 나라 통화가 왜 강해진다라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그러네요. 되거든요.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아까도 뭐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바보고 네. 협의하겠다. 긴밀히 협의하겠다 정도가 최선이지. 네. 여기서 당신들이 원하는 바는 내가 알아들었다. 그게 외교적으로 맥스지 뭐 동의했다,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못할 거라는 거죠. 그 그렇겠죠. 이야기하는 사람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라고. 그렇겠죠. 미국 입장에서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럴 네. 텐데 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군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무섭기는 하죠. 네. 지난 5월 초였던가요? 그 대만 달러가 갑자기 엄청나게 치솟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미국이 흘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 원화 가치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5월 초에. 근데 근데 시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민감하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타치기 좋은. 아. 일단 모멘텀이 네. 야 이거 달러 약세야 하면서 그날 좀 했다가 바로 차익 실현하니까 환율이 또 바로 스프링처럼 그렇군요. 튀어 올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단타성 재료는 되는데 특히 대만 달러처럼 시장이 거기도 사실상 고정 환율입니다. 네. 그걸 이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라고 부르는데 네. 대만 달러랑 싱가포르 달러가 전형적인 관리 변동 환율 제도 통화하거든요. 그렇군요. 거기는 정부 입김도 있고 시장도 되게 작은 시장이니까 금방이라도 영향을 좀 받는데 우리는 굉장히 영향이 덜했잖아요. 네. 그 대만 달러에 비해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연휴 끝나고 왔는데 환율이 간밤에는 100원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장이 개방돼 있고 대만은 개방되지 않은 탓이죠. 그렇군요. 결국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미국이야 현실로 만들고 싶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의지와 상황과 실현은 수단은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옛날 우리가 대북 정책 이야기하면서 햇빛 정책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거랑 뭐 비슷한 거죠. 그 환율을 절상하지 않으면 혼내주겠어 그러면 그 나라 통화가 더 절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나마 하여튼 다른 나라도 미국의 통화 가치 절상 요구를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아니 뭐 우리가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네. 핑계를 댈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노력하겠는데 수단이 없다. 우리가 지금 해외 대외 순자산 잔고가 1조 1천억 불이고 네. 그 1조 1천억 불 대부분이 미국에 투자돼 있다. 그거 다 팔면 미국도 큰일 난다. 네. 정말 그걸 원하는 거냐라고 네. 나가야죠. 근데 그런 정도의 협상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국에서 그런 정도의 논리를 좀 개발을 잘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역대 미국하고 협상에서 뭐 잘했다, 네. 뭐 절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그러네요. 예스만 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럼 이제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한 9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 우리 원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계엄 선포로 그냥 뭐 1,500원 가까이까지 가기도 했는데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한 5월, 4월 이후부터는 지금 거의 뭐 100원이 빠져 1,300원 후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펀더멘탈만 보면 네. 뭐 제한적인 하락 네.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정부 마지막 1년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제정책을 너무 많이 봐서 역대 최악의 경제정책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러셨군요. 왜 그러냐면 22년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 23년에 새마을 금고 뱅크런, 네. 24년 초에 태영건설 사건이 있었는데 재정 긴축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러게요. 지방교부금 이런 거 안 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랬었죠.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하반기부터 좀 살아나고 있었지만 아무튼 작년 예산안을 짤 때 기준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최악의 수출 환경이었는데 그때 재정 긴축을 했어요. 긴축을 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정도 정책을 펼쳐놓고 총선 지고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엉망이 됐으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12월까지도 안 했죠. 계속 밀었죠. 그래서 저는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그 뒤에 최부총리나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역사상 경제정책을 펼쳤고 작년에 또 야당이 20조 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안 그래도 긴축 예산을 또 깎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 뭐 추경을 회복 뭐 20조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20조? 장난하나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튼 지금까지도 추경은 실행되지 않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40조에서 50조 이상으로 가는 대규모 추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뭐 제정신이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금리도 인하되고 있으니까 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그동안 너무너무 안 좋았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선 우리도 좀 나아지는 면이 있어서 펀더멘탈만 보면 그래도 이 환율보다 저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근데 트럼프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베팅을 하라고 하면 1년 베팅을 하라고 하면 저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에 조금 보험을 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6개월 정도만 보면 환율 하락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내년 이맘때 환율은 오히려 올라있을 수도 있는 위험이 굉장히 상존하는 시기라서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6개월 동안 하락을 보시는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가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수출 전망도 어둡고. 아니 뭐 그래도 수출이야. 이 환율에서 수출이 안 될 수는 아무리 관세 10% 아니라 뭘 부과해도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평균 환율이 1130원인데 그 환율보다 지금 250원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그런 수출 기업들은 망해야죠. 그렇군요. 그 정도로 경쟁력 없으면 저는 어렵다. 그런 산업들은 진짜 어려운 산업이고 그런 산업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3조 호황이에요. 지금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저환율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우리나라 상장기업 이익이 250조. 법인세 내봐야 하는 거니까 250조.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72조 영업이익이 났어요. 1년에 올해 이대로 가면 300조 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법인세가 엄청 잘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 정부가 재정을 쓰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이번 정부는 굉장히 좋은 경제 여건을 물려받은 호조건에 출발을 할 수 있다. 누가 똥볼을 찾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법인세가 높아지고 뭐 스스로 윤석열 정부가 자살킥을 했죠.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살만 안 해도 좋아지는 거죠.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국 지선까지 가겠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나마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니. 근데 뭐 모르죠. 겪어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 우리 3년 전 윤석열 정부 출연할 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른다. 모르는데 여건은 좋다. 적어도 지난 3년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낫다. 다만 트럼프 때문에 고민인데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우는 이 모든 호재가 또 악재로 돌아설 테니 그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일단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서학개미들도 많고 달러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일단 하여튼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해서 당장 뭐 살 필요는 없겠네요. 1,300원도 깰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봅니다. 그냥 우리나라 흑자가 너무 커요. 그렇군요. 달러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1달러에 지금 1,300원 후반이면 정말 그 역사적인 환율 레벨로 볼 때 너무너무 저평가가 심한 상태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1년에 경상 흑자가 1,000억 불씩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만큼 좋은 여건이다. 그리고 흑자도 그 우리 기업들 상장기업 흑자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들 이익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뭐 트럼프 관세에 또 환율 문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좀 해나가야 될까요? 그럼 불황에 투자해야죠. 일단 지난 2년간 투자를 거의 안 했으니까 실제로 한번 제가 뼈를 좀 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제미나이, 코파일럿, 오픈 AI 등등 수많은 AI 엔진들이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중국에서는 얼마 전 딥시크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2022년 10월 챗GPT 쇼크 이후에 만 2년 반이 지나도록 한국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한 거 기억나시죠? 난리가 났었죠.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서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이 잘 효율적으로 쓰도록 감사를 하면 될 일이지 예산을 그렇게 줄이냐 라는 것에서부터 일단 윤석열 정부는 너무너무 큰 실책을 저질렀고 더 나가서 우리 기업들은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흑자가 나는데도 대규모 나 몇 조 투자한다 AI 투자 나 몇십 조 하겠다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없네요. 네.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엔진도 나오는 것도 없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뭘까? 결국 우리 기업도 굉장히 지금 책임이 심각하다. 아무리 눈치 보고 있었다지만 특히 2022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부터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변동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금만 움켜쥐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경영이었다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언제 불황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적극적인 투자의 아이콘이었던 한국 기업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빨리 반성해야 되고 여기서 적극적인 투자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기업들이 가장 서둘러서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역시 AI 쪽이 되겠지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AI도 AI지만 네. 자율주행. 네. 일단 자율주행 쪽에서 중국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동영상들 보시면 놀랍기 그지 없고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중국 하프 마라톤에서 로봇이 뛰는 거 보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나라도 뭐 로봇 기업들, 상상 기업들 많은데 네. 죄송합니다만 커피 정도 만들어주는 로봇을 넘어선 어떤 혁신적인 그런 신제품들 나오고 있는가, 대중화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차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하나 더 2차 전지 네. 역시 마찬가지고요. 3원계 배터리에서 지존이다 그러다가 지금 LFP가 중국이 저렇게 치고 나오는 동안 우리 뭐 했나 네. 이런 거 보면 지난 3, 4년이 정말 잃어버린 3년이었어요. 네. 그걸 빨리 복구하는 책임, 중대한 책임이 지금 운이 좋은 환율 덕분에 엄청난 흑자가 났으니까 네. 이걸 잘 써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미래는 없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부도 바뀌고 기업들이 뭔가 그래도 돈이 새로운 있을 결단을 때 해야 되겠네. 뭔가 전환점이 왔잖아요. 해야 되겠네. 그러게요. 지금 이 돈도 정도 없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돈은 있잖아요. 그나마 이익이 이만큼 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미래 성장 동력을 지금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박사님,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국하고 지금 뭐 협상도 계속 하고 있지만 조만간 뭐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을 받게 될 텐데 청구서를 받겠죠. 네, 청구서를 받게 될 텐데 어떤 그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한다로 가는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타겟은 일본이니까 일본 이시바 총리가 이번에 그 축하한다고 정보 보낸 거 보셨죠? 네. 일단 지금은 일본이랑 붙어서 협상할 때 일본이 한 거에 GDP 규모대로 저희는 이렇게 할게요라고 나가는 게 독자 협상해봐야 우리가 뭐 협상력이 전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투 전략으로 나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리고 우리 알라스카 프로젝트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네. 이제 그걸 레버리지로 써야죠. 그렇군요. 네. 참 힘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박사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원달러 환율 전망과 제2의 플라자 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제2 플라자 합의,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요구를 하겠지만 다른 나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2 플라자 합의 과연 어떤 결말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